한국 정치에 좀 큰 변화가 있었네요. 작년에부터 의료 관련한 여러 가지 대란을 야기했던 인물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에 더해서 본인이 속했던 정당과도 이제 단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 고집스러운 인물의 정계에서의 퇴진에 따라서 이런 최근의 의정 갈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도 조금씩 변해서 하루빨리 이런 사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에 대해 가지고 뭐 감히 제가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관점이 어떤가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세세하게 들어가 보기 전에 우선 총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아까 이제 정치를 한 14년째, 15년째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치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표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기술적인 고민이 좀 더 첨예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다수와 소수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소수가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마침 그저께에는 제가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십수만 명씩 이렇게 계시고 굉장히 규모가 큰 집단이지만 한편으로는 학부모 수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적은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 그것이 초등교육에 대한 문제일지라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뛰고 있는 초등교사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서비스를 받는 입장인 일반적인 학부모들의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수적 우위 하에서 결국에는 초등교사분들이 계속 부담해야 되는 것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원래는 제가 만약에 초등교사가 되고 싶었다 한다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텐데 교육 잘 받고 교육학 잘 배우고 나와가지고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지점은 민원 처리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모델하우스랑 실제로 분양받은 집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뭐 사실 교사가 된 이상 피해갈 수도 없는 운명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다른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그 길로 나가기에는 교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가지고 교대에서 배웠던 지식은 너무 전문적이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일을 하기에는 또 개인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 아까 어쩌다 보니 소수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 그런 교사들께서 감내하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너무 상황이 심각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런 어떤 보살핌 없이 교직을 떠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학교 선생님들까지 있었죠. 저는 지난 1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제 지속되는 이 의정 갈등이라는 것도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일 뿐더러 이것이 앞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의사 면허 숫자도 보면은 초등학교 선생님 숫자랑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이 의료 영역에서 의사의 역할과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만은 반대로 모든 국민은 의료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이고 그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매표를 하겠다고 정치 집단이 마음먹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성을 가진 것이 지금 의정 갈등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정을 보면은 결국 그런 소수대 다수 구도에서
의료에 대한 의료인들의 특히 의사 집단의 독점성, 독과점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투쟁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 투쟁의 끝에는 항상 보면은 다수의 어쨌든 손가락질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를 얻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갈등 관계가 더 심화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반복해서 겪어오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료인들이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TV를 틀면요,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나운서 기자가 아닙니다. TV를 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이 의사인 것 같습니다. 종편방송 틀면은 전부 다 어딘가서는 아침에 의사들이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방송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마시면 몸에 좋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이제 다양한 학설이 나와가지고 그냥 액체는 아무거나 마셔도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런 단계에 이를 정도로 의료인들의 그런 방송이나 이런 데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의료 정책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가 조리 있게 풀어가지고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의협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구 회장님 포함 많은 임원진들, 그리고 또 여러 전공의 학생 단체들, 또 우리 공중보건의 단체들에서 정치인과의 정책 협의는 지속하고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서 갈 것이냐가 아마 전략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얘기하게 될 내용들 중에 보면은 의료계에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민해지는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을 어떤 범위로 한정해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 원한 고수 또는 절대 반대의 입장이지만은, 그러면은 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아야 될 논리에 대해 가지고는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의대 증원을 하면 안 된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직역에서 지금 사실상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의료의 영역에서만 이렇게 증원이 돼야 되는지 제 머리로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 효율화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방향성이고,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프로그래머를 할지라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예전 같으면은 하루에 100줄의 코드를 짤 수 있었다 그러면은 요즘은 2000줄, 3000줄 짜는 것이 거의 당연해졌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AI가 옆에서 코딩 어시스트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저는 이제 AI가 짠 코드를 그냥 검증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개발자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프로그래머 출신입니다. 제 눈앞에서 제 전문성이 사라져가는 것을, 녹아내리는 것을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사의 직역에서도 저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관철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말이 있을 겁니다.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은 올라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럼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의료행위처럼, 예를 들어 개원의 선생님들이 하는 걸 보자면은 저는 단순하게 시간 대비 진료 인원 이 정도의 지표만 봤을 때는 더 이상 어떻게 효율화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프로그래머나 이런 영역에서는 10배, 20배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지금 이미 환자 한 분 모시는데 개원이들의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간단한 어떤 증상으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2, 3분에 한 분씩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거를 20배 효율화 시키려면은 5초에 한 명씩 봐야 되는데, 뭐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원격지에서 의료를 하려고 그랬을 때 꼭 이것이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적인 원격 의료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 간에 아니면은 뭐 과별로 이렇게
원격 협진 같은 거 정도는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저는 떠밀리고 떠밀려가지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먼저 의료계에서 정책적인 역량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의료 집단 같은 경우에 먼저 고민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의사 수가 줄어야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혜택 같은 것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지금 만약에 의사 수를 무턱대고 늘리게 되면은 결국 그 의사들이 먹고 살 만큼 어떤 식의 진료 행위든지 추가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원래 이공계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얕게 알고 떠드는 것은 제가 굉장히 극혐합니다. 근데 정치인이란 직업을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깊게 한 군데에 파이기보다는 얕은 여러 분야를 조합해가지고 말되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풀어내는 게 제 직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마케팅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AI에 관한 영역에서 과연 그러면은 의사들은 AI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이런 젊은 의사들이 여러 가지 학술적인 모임이나 여러 가지 포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주로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별로 당연히 이런 AI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적용 가능성 같은 것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저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심 의료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누군가 필수 의료라고 얘기하는 영역에서 오히려 그 분야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AI의 도입이라는 걸 조정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과가 오히려 지금은 그다지 각광받지 못하는 그런 바이탈이나 아니면은 핵심 의료의 과들,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저는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그냥 몇 가지 화두를 그냥 좀 던져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예, 결국 윤석열은 갔지만 결국 그가 쌓아놓은 그런 어떤 무언가는 아직까지도 우리를 장기적으로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 여러 단체 회장님들, 전 회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너무 어질러져 가지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미 보면은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보면은 문재인 케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 추계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최근에 모수 조정이 됐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은 폭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면요, 뭐 이거는 전공의 선생님들과 개원의 선생님들 뭐 다 여러 본인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게 과연 지금의 수가 체계가 의료인들이 돈을 버는 구조냐, 아니면은 결국 병원이라든지 다른 주체들이 돈을 버는 구조냐, 이거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질적인 저수가 체제 하에서 지금 결국에는 이 의료 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료인들이 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요, 아주 간단한 산수가 의외로 먹힙니다. 저도 내일 시청률 40%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에 나가는데요,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의료 정책을 얘기하면은 저 바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나름 살면서 계속 고민해 오는 거는, 원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토론이나 논리학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상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다. 네. 모순을 찾아내 가지고 그 주장의 허점을 그냥 바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설명해 설득해보는 것보다 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토론은 이기는데 상대가 기분이 많이 나빠지죠. 그러면 싸가지 없다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네. 자,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자, 우선 낙수의사론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까. 네. 낙수의사론이라는 걸 현실화되게 되려면은 이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의료인들이 정말 나의 십수년에 걸친 그런 학업과 수련을 마친 다음에 내 기대소득을 거의 한 5천만 원으로 떨어뜨려도 괜찮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상태가 되는 게 낙수의사론일 텐데, 이게 공보위 같이 약간의 노예적 상태에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낙수의사론은 낙수 변호사님이 동작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국민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를 질문하면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모순을 찾기 위해 가지고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통 상정하죠.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자체가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네. 경상남도 산청에 과연 산부인과, 산과와 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부인과가 유지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한번 기초적인 숫자들을 살펴보죠. 경남 산청군에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몇 명이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럼 50명 정도 되는 그런 태어나는 아이들을 산청군에 우연히 있는 하나의 산부인과가 독점한다 했을 때, 거기다 그렇지도 않겠죠. 대부분 진주로 가겠죠. 어쨌든 산청에서 하나의 산부인과가 우연히 독점한다고 했을 때 현재의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정도까지 가서 그 수가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아이 하나 출산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가가 적게는 80에서 100 정도, 많게는 한 150, 200 정도까지 갈 텐데요. 50명의 아이를 독점해서 거기서 낳는다 하더라도 1억이 안 되는 겁니다. 상천군에 있는 모든 출산 사례를 다 가져와가지고 하나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한다고 해도요. 거기에 부인과 진료 다 하고 그 뒤에 검사하고 이런 거 다 해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산청군에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대소득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병원이라는 것이 우수한 산과와 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도의 훈련된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임대료도 지출해야 될 것이고 한데, 여기 구조에 맞춰가지고 가려면은 지역별 수가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자체가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저는 이 정도의 설득은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산부인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위 촌에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될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정형외과 외에는 사실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데, 나머지 대부분의 과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지역별 수가가 무조건 도입되지 않으면은 개원 가능성이 없다. 이걸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것이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수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차피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지역별 수가를 해야 되니까 그럼 건강보험료도 올려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야말로 또 이제 들고 일어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의료행위 중에서 특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줄이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가 뭔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대충 동의할 겁니다. 예. 근데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가가지고 여러 가지 당연히 의료인으로서, 의사로서 가져야 될 기본권을 가지고 아득바득 논리 싸움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의 대상이자 결국에는 많은 표를 가진 집단에게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거를 하겠다. 네.
이게 바로 산청군의 산부인과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도 그런 혜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은 어떤 관점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겠죠.